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정찰풍선 격추 사건 아마 주말 동안에 다들 굉장히 좀 유심히 보셨을 것 같아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어떡하나 좀 그 블링컨 당장 장관도 방중을 취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파가 좀 작지가 않네요. 네네. 그리고 저는 스파이 벌룬이라는 단어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미국 쪽 주장이니까. 네네. 그동안에 파이어 벌룬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풍선 폭탄 아니냐. 네네. 근데 이게 스파이 벌룬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표현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두 거대 강대국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파는 당장 좀 기대를 했었는데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진짜 오랜만에 미국 중국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전격 취소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서 할 얘기가 좀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대화가 단절된 게 지금 언제입니까 벌써? 그렇죠. 작년 8월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한 다음에 그때부터 미중 대화는 사실상 단절됐다고 봐야 되고 바이든하고 시진핑 두 정상이 이제 좀 화해하자라고 대면 회담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성과가 국무장관 방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취소돼 버렸으니까 여파가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풍선을 격추했으니까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니까 핵무기 기지를 정찰하는 목적이었다. 그리고 드론 같은 걸 안 띄우고 풍선 띄우는 이유가 있다. 첩보 위성이나 드론으로는 감지가 잘 안 되는 아주 저주파 라디오 주파수를 탐지하는 특수한 목적의 스파이 벌룬이다. 어쨌거나 미국 본토의 영공을 침범한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좀 방어용입니다. 어쨌거나 그게 아니다. 스파이 벌룬이 아니고 기상 간축용 민간 발사체다. 또 우발적 사건이니까 오판하고 억측을 자제해라. 이걸 갖다가 또 격추까지 시킨 거는 너무 심한 너무 오버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도 여기에 동참을 했어요. 캐나다 영공도 침범을 당했다라고 그렇죠. 지금 거기에 한 발 거들고 나섰고 대만 정부 타이완에서도 고공 정찰하는 이번 같은 풍선이 지난번 우리 타이완에서 2차례 발견된 적이 있다라고 지금 주변국들까지도 계속 지금 이게 가담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공화당 의원들이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 공격의 핵심 포인트는 너무 대응이 늦은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1월 28일 날 풍선이 어쨌거나 미국 미국 영공에 발견이 됐는데 그게 1월 28일입니다. 격추 명령을 내린 것은 2월 4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주일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풍선이 알래스카 영공에서 떠올랐다가 캐나다 영공으로 옮겨갔다가 그다음에 몬태나주 상공으로 왔다가 결국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까지 영공까지 왔을 때 격추시켰다. 그럼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뭐 했냐? 이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경추시켜서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가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바다로 떨어지게끔 했다라고 계속 주장은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까지 풍선이 밀려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의회는 공격에 고삐를 놓치지 않고 의회 청문회를 지금 9일 날 3일 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회 청문회에서는 어떤 걸 물어볼지가 너무나 명확하니까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G2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동안에 너무 갈등이 많았거든요.
반도체 전쟁도 있었고 그동안에 뭐 무역 전쟁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대만을 둘러싼 무력 시위 문제하고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 갈등이 너무 많아서 네네. 여러 소지가 너무 많고 해서 이런 갈등에 대해서 G2 국가가 관리할 의사도 있고 이런 갈등을 관리할 능력은 있는지 또 의심스럽고 너무 주변국들하고 글로벌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네, 네. 당장에 우리도 지금 반도체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참 큰일입니다, 정말. 자, 다음은 영국 소식인데 이 브렉시트 3년 됐는데 아직도 EU 간섭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해. 이 소식 오랜만에 전달해드리네요. 네. 바로 지난주가 이제 3년이었습니다. 1월 31일이 네네. 브렉시트가 된 지 3년이었는데 지난주에는 영국에서는 좀 크고 작은 그런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는 왜 EU를 탈퇴했냐. 우리 그건 잉글랜드만의 문제고 스코틀랜드는 EU를 여전히 지지한다라는 그런 시위도 있었고 영국 저 잉글랜드 중심으로 한 영국은 EU로부터 경고 서한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저께입니다. EU 외교위원장이 경고 서한을 영국 정부에게 발송을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브렉시트를 한 건 좋은데 영국이 EU 시절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법률 규제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 규제라든지 노동 규제라든지 네네. 보조금 같은 이런 그 각종 규제 기준을 당분간은 폐지 안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영국이 너무 빨리 이런 EU 시절의 규제를 다 폐지하고 영국이 새로운 규제들을 빨리 만든다고 한다면은 영국에 대해서 EU는 엄청나게 높은 고관세를 부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EU 탈퇴하면서 당분간은 EU의 기준들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리시 스낵 새 총리가 올해 내에 EU 때 만들었던 규제 기준 같은 것들을 한 4,000개 정도 폐지하겠다라는 법안을 좀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 제목이 보유 중인 EU 법률 폐지와 개혁 법안입니다. 이 통과를 빨리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EU는 공식적인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좀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 EU의 각종 환경, 노동, 보조금 기준하고 영국 기준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만약에 탈퇴했는데도 계속 EU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면은 영국에게 불리한 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 기준이나 노동 기준 같은 경우에는 EU가 독일이나 프랑스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해외 기업들 그 투자를 유치하려 그래도 EU 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총 투자 금액의 50% 이상은 절대 보조금을 주지 말라라는 그런 EU 규정이 있거든요. 영국은 그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은 괜찮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50%보다는 조금 더 높은 7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브렉시트 3년이 지났는데 영국 내에서는 조금 여론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 다른 나라에서 보는 시선도 저 왜 가지고 저렇게 애를 먹나. 일단 무역 그 액수가 확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고 말이죠. 다음 소식은 동성 커플이 싫어라고 일본 총리 비서관이 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표출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본 총리 현직 비서관이니까 아라이 마사요시 비서관입니다. 그동안 한 일은 기사 총리의 연설문하고 국회 답변문 같은 것을 작성하는 홍보 담당을 주로 하는 핵심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핵심 비서관이 최근에 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게 이 동성 결혼을 법제화할 거냐 말 거냐가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 보도 안 할 거죠. 보도 안 하면 제가 대답할게요. 보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동성 결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옆에 두기도 싫습니다. 보기도 싫고 만약에 이걸 법제화한다면은 총리실에 근무하는 우리 비서관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싫어하거든요. 일본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진짜 이거 익명 인터뷰를 해주실 거죠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내용이 너무 강하고 또 현직 그 홍보 담당 비서관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언론에서 이걸 실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바로 즉각 성명을 발표를 하고 경질을 했습니다. 이거는 변명 옹호 여지가 전혀 없다. 우리 기시다 내각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본 사회
지향하고 있는데 이 비서관은 그런 어떤 내각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라고 즉각 경질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빨리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시다 총리 지금 2021년 10월에 취임했으니까 한 1년 한 3, 4개월 정도 돼 가잖아요. 예. 그동안 처음에 상당히 지지율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39%, 40%까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올라가는 지지율에 상당히 또 찬물을 끼얹는다고 보니까 그런데 좀 이례적이었어요. 지난 1년 3개월 동안에 5명의 비서관이 총 사직한 걸로 나오는데 예. 앞에 4명은 해명의 기회도 주고 사표를 제출하는 모양새를 했는데 이번에는 해명 기회 없이 즉각 경질했거든요. 예. 이 국제사회의 이미지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이미지 같은 걸 중요시하고 그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역행하는 일본 사회 이런 거는 글로벌 이미지에도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홍보 담당인데 이게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있는데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나 싶네요. 자, 다음은 이제 한국계 의원이 미 연방하원 인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초로 선출이 됐다고요. 이거는 저 국제 관계를 전공하는 교수라서 인도태평양위원회가 참 중요한 위원회인데 여기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한국계 의원이 선출되는 것은 저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영킴 공화당 소속이고 캘리포니아주 의원입니다. 재선이죠. 한국 이름은 김용옥입니다. 이분이 사실 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상당히 다 분노했던 정치자분 다 분노했던 램지어 교수라는 사람. 네네네. 한국의 논문, 위안부, 예. 이건 위안부가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반대 성명을 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막 이렇게 그 미국의 국내 여론에 호소했던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용옥 의원, 영킴 의원 반갑습니다. 한국 이 인도태평양 소위원회는 한국하고 일본, 대만 외교 문제를 주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네. 그 소감을 발표를 했어요.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위원장을 맡았다. 그래서 인권을 증진시키고 자유를 사랑하는 역할을 할 거고 또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우리 미국의 동맹국들을 지원하겠다.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 여기에 역행하는 적성국가 적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천 출신이고 이제 금융 전문가 출신입니다. 자, 이 그 영킴 의원의 앞으로 역할 활동을 기대하고 그렇다면 한국계 우리 저 미국 그 의원들이 좀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그 4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앤디 킴 의원도 있고요. 앤디 킴 의원은 3선입니다. 그리고 미셸 박스틸, 박은주 의원, 미셸 박스틸 의원은 재선인데 민주 소속도 있고 공화 소속도 있는데 이 한국계 4인방이 좀 연합해서 좀 좋은 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알고 활동하는 거 그렇지 않은 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제관계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아무쪼록 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소식은 캐나다의 18세 소녀가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복권이 450억 원에 당첨됐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이 복권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게 되네요. 네. 이건 또 좀 색다르더라고요. 캐나다 법을 보니까 이게 18세가 돼야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데 딱 만 18세 되자마자 복권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보통 우리가 지금은 복권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좀 이 실명을 밝히고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는 아예 실명을 다 밝히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아주 그 쾌활하게 옆으로 이렇게 딱 이 V자 그리면서 이렇게 딱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북온타리오 주의 아주 작은 마을의 출신 약국 알바를 하고 있는 현직 의대생인데 이름까지 줄리엣 라무르 의대생이 딱 18세 되자마자 복권을 사서 4,800만 캐나다 달러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럼 약 한 정확하게는 448억 원 정도 됩니다. 18세 생일을 맞아갖고 작은 마을 고향집을 방문했는데 할아버지가 너 이제 18세 됐지? 그러면 복권 처음으로 한번 사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느 매장을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복권을 구입하는지도 몰라가지고 매장 가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대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자동 선택할 수 있는 복권으로 사라. 할아버지가 그러셨다면. 그래서 649 복권을 샀답니다. 즉 49개 번호 중에서 6개 번호를 맞추는 상당히 어려운 복권을 샀대요. 근데 그게 1월 7일 날 발표 날짜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마을에서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내 고향인데 나도 거기 샀는데 라고 해서 번호를 확인해보니 당첨이 됐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필 재무설계라서 당첨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재무설계사인 아버지에게 전부 맡기고 나는 의대 다니는데 학업에 매진하겠다. 그럼 뭐 무슨 변화가 있냐. 아무 변화가 없다. 변화라면은 장학금을 앞으로 안 받아도 된다라는 변화도. 근데 마지막에 이게 18세 소녀가 한 얘기가 맞나 모르겠어요. 마지막 멘트를 하라니까 돈이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행운은 이런 사람들한테만 오는 것 같아요. 바르네 사람이. 그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의대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자신의 재능을 다 환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기사를 저도 우연히 보고 밑에 막 이제 누리꾼들 쓴 걸 보니까 할아버지한테 진짜 잘해야 되겠다. 할아버지 권유로 샀으니까. 그다음에 같이 일한 그 동료 알바생 얼마나 놀랬을까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고향 마을에 난리가 났는데 알고 봤더니 저 타양에 사는 손녀가 당첨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 마지막 소식은 또 복권 소식. 뭐 이번 주에 복권 소식 들으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뭐 당첨자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네, 꼭 당첨 안 되더라도 또 당첨되면 어떻게 쓸지 상상만 해보는 것으로도 기쁜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희식 교수였습니다. 동네 아시아드 할아버지의 선견지명이라고 7925번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정도 선견지명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다들 그냥 행복한 꿈꾸면서